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안녕하냐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또 한 번 최악의 하루를 보냈는데요.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 반등은 반짝 반등에 그쳤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낙폭을 그리면서 또 심지어 큰 낙폭을 그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6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특히나 장 후반부로 들어설수록 낙폭을 점차적으로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새로운 악재가 등장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상존해 있던 고유가 또 그리고 고국채 금리 수익률 같은 악재 속에서 제이미 다이먼 모건 체이스 회장의 발언이 한 번 더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엔과 유로화는 약세의 길을 걷고 있는 와중에 달러 인덱스는 결국 106포인트 선을 넘어섰습니다. 106.16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강달러 시대가 다시금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강달러의 수요가 조금씩 둔화가 되면서 WTI 원유 선물은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간밤 나온 지표들도 함께 보시죠.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달 108.7에서 103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05였는데 이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지금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 수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신규 주택 판매도 8.7%가량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거기에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도 저해지고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 국채 수익률 늘 체크를 하고 있죠. 2년물 5.13, 10년물 4.55, 30년물 4.68로 여전히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는 모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즘 참 이 칸을 채우는 게 어렵습니다. 좀 표정이 좋았던 종목들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오늘도 파란 종목들로 골라오게 됐습니다. 아마존은 FTC, 우리나라의 공정위격이죠. FTC가 반독점법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 넘게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술주에 가해진 일제히 압박이 가해지는 가운데 1.8%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트코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에서 2%가량 추가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악의 하루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온통 붉은 빛을 띠면서 낙폭을 보여줬던 간밤 미증시 분위기 S&P 500 지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결국 익스트림 피어 구간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9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반가우면서도 이 9월이 지나가면 과연 좋은 장이 찾아오기는 할까라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일제히 낙폭 그려주는 모습 시세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그리고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 빅스지수 한때 19.5까지 치솟으면서 이번 주 안에 20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월가의 전망치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9월에 S&P 500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25년 동안 평균 1.3%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흘러가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낙폭이 상당히 커서 9%가량 빠졌고요. 그 전해에는 4.8%, 그 전해에는 3.9% 낙폭이었습니다. 현재 오늘 간밤 마감까지 합쳐봤을 때 9월 한 달 동안 5.36% S&P 500이 하락 흐름을 그리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10월 1일이 중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하원에서는 예산안 삭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셧다운에 결국 돌입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10월 10일에서 14일 정도가량 보통 셧다운에 들어가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 있습니다만 현재 악재가 상존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볼 때는 셧다운 위기가 분명히 시장을 흔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10월 1일부터 학자금 상환이 재개가 되는데 팬데믹 동안에 유예를 해줬던 이 부분이 다시금 재개가 되게 된다면 미국의 GDP가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0.3%포인트가량만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년 1,000억 달러가량의 미국인들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이 학자금 상환 부분으로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말말말이라고 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JP모건 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최악은 세상이 7% 금리 시대에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현재 상단이 5.25에서 5.5%가량인 걸 감안을 한다면 이 발언이 주는 충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최악은 7% 금리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입을 했을 때다. 따라서 우리가 고객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꺼내놨습니다. 자, 과연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말처럼 흘러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고를 내놨다라는 것에 시장이 크게 반응하고 요동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닐 카시칼이 투표권은 없습니다만 대표적인 매파 의원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연준 점도표 이번에 공개가 됐었죠. FOMC에서 가장 상단에 찍힌 점이 물론 무기명 투표이긴 합니다만 카시카리의 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연착륙 확률 60%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 같아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고착됐을 때는 40%가량으로 점치고 있는 가운데 2번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 불안감이 상당했습니다. 자, 테슬라도 한번 보죠. 테슬라는 1.2% 낙폭을 보여줬는데 사실 전기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 흐름을 그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를 짓누르고 있는 두 가지 요인 보시면 되겠는데 EU에서 보조금 조사 중국 전기차 기업들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 그 범위를 좀 확장해서 테슬라도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 전부터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거기다가 10월 2일에 발표가 되는 출하 통계 과연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시장 전망이 분분합니다. 일단은 이전보다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마진율일 텐데 트로이 테슬라이크 트위터죠. X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 분석가인데 월가에서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는 개인 분석가입니다. 판매량이 연평균 50%가량 꾸준하게 성장세를 그릴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 부문의 총 마진율은 25%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평균적인 완성차 업체들의 마진율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기 때문에 테슬라 괜찮을 것이다 라는 반응도 함께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남은 일정 캘린더입니다. 우리 시장은 내일부터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은 일정들 중에서 30일 금요일 오후 9시 30분에 나오는 PCE 물가지수 특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영국과 유로존의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에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가해지던 중국의 장비 반입 이 부분 해제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또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분위기 정리를 해봤는데 미국도 참 힘든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계절성으로 봐도 사실 9월이 글로벌 증시가 가장 취약한 달이었는데 여지없이 최근 분위기가 그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9월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이거 지나가면 좀 괜찮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어제의 흐름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화면인데요. 해도 좀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날 새벽에 미증시는 플러스 마감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이렇게 많이 빠질 일인가 싶을 정도였죠. 양 지수 모두 1.3%씩 빠졌고요. 하락한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 수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진짜 문제죠. 명절에 해외 나가시는 분들, 환전해야 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올라가서야 어제 하루만 달러당 원화 가격이 12원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달러 인덱스 또 올라가면서요. NDF 역외 환율에서 이거보다 한 2원 정도 상승세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역외 환율의 흐름이고요. 아마 이게 반영이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을 할 겁니다. 환율이 이제 연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요인 분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달러가 강하고 두 번째, 위엔화가 약해서 이게 분모죠. 달러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가만히만 있어도 원화는 약세인데 원화하고 위엔하고 거의 동조화를 보이죠. 근데 위엔이 더 약하다. 이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이 환율이 더 튀게 됩니다. 그런 안 좋은 조합이 있었던 건데요. 강달러의 이유는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라는 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미국 셧다운하면 국가 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리가 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죠.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이 정도 수준으로 갈 만한가? 리먼 사태급으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사려는 사람은 없고 10년물을 팔려는 사람만 지금 있다라는 거고요. 달러 인덱스가 금리랑 같이 움직이죠. 105선 돌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106선마저 뚫어버립니다. 연고점 경신하면서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도 문제인데요. 중국은 부동산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헝다, 에버그란데 리스크가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 영내 채권 상환에 실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홍콩 증시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엔화의 약세가 나왔고 우리 시장이 좀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환율이 이렇게 강하면 원화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환손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수까지 떨어진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더 안 좋은 상황인데 환율을 다시 코스피에 환산을 시켜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조금 더 처참했습니다. 파란 라인이 코스피 그냥 표면적인 수치 인데요. 어제 종가가 여기입니다. 요 수준은 예전에 5월 부채 한도 협상 난항을 겪었었던 미국이 단기간 좀 흔들렸었던 그 당시 수준으로 빠진 건데 환율을 대입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여기까지 밀립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3월 달에 SVB 파산되고 미국의 지역은행들 막 줄도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그 당시까지의 낙폭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이동평균선 양시장 모두 좀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는데 이 악재가 근본적으로 경기를 건드리는 악재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후에 회복이 나오느냐 아니냐를 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경로에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미국의 셧다운 우려감이라는 거는 지금 사실은 정치권 리스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회복력을 보이게 될 텐데 셧다운이 장기화된다면 GDP에 또 악영향을 미쳐서 경기까지 건드리게 되면 그건 정말 좋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 속도 조절이 좀 나오게 된다면 시장 빠른 회복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염두에 가시면서 우리가 쉬는 동안 이 이슈가 어떻게 좀 해결이 될까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고마해라 마이무따이가 라는 영화 친구의 명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그런데요. 가끔 과매도나 과매수 영역이 나올 때 체크해드리는 기술적 지표입니다. 보조 지표인데 ADR 다시 보실까요? 코스피 67%, 코스닥 지수는 62% 나왔습니다. 이게 한 80% 밑으로 내려가면 많이 팔았다, 이제 과하게 매도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많이 먹었다. 그러면서 이제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리고 120% 넘어가면 너무 많이 샀어, 시장 과열이니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해석 가능한 그런 지표입니다. 지금 과매도 구간에 다 밀려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은 좀 반등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도의 문제, 기울기의 문제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너무 많이 단번에 빠졌습니다. 이 과매도도 사실 적당히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빠지면 문제는 뭐냐면 신용 물량의 걱정입니다. 마음의 대비가 필요한 것인가, 오늘 수급 데이터들 특히 코스닥 시장 쪽에서 중소형주 흐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일정 정도의 증거금이 잡히게 됩니다. 근데 지수가 종목이 빠지면서 증거금이 부족한 현상이 되고 증거금을 더 채워넣지 않으면 내가 손절하고 싶지 않아도 손절을 당하게 되는 그 매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반대 매도죠. 이 회피 물량 출회 가능성까지 더해진다면 시장의 영향력은 파괴적이게 되겠습니다. 다만 정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추석 전후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씩만 잘 넘겨주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들이 일부 자금 다시 이 매수에 들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메리츠증권에서는 종목별 반등이 조금씩 나오게 된다면 낙폭이 컸던 기존의 강세주, 실적주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예, 저가 매수 기대 포인트도 한 가지는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특히 기술주가 뼈아픈 낙폭을 보이긴 했는데 자세히 볼까요? 그 빌미는 이겁니다. 미국의 당국에서 올해 아마존 4번째 기소에 들어갔다. 특히 이제 연방거래위원회 FTC에서 아마존에 대해서 반독점 소송 제기를 할 거라고 발표를 하면서 아마존 급락하고 나머지 기술주들 안전한가? 우리도 이 금융당국의 칼을 빼들게 되면 우리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같이 밀린 건데 사실은 예전에 한번 이 내용 체크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FTC 현 의장이 리나 칸인데 2021년 이제 임명 당시 때 과거 이력을 좀 체크를 해드렸었죠. 법학대학원 시절 때 아마존의 반독점 패러독스라는 걸 출판을 하면서 정치권에 입문한 인물입니다. 원래부터 아마존 저격수라고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인데 그래서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라고 시장은 예상을 했습니다. 시간의 문제였고 이것이 이제 간밤 이 아마존과 함께 기술주 낙폭 확대의 아주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 이게 우리나라랑 연결고리가 얼마나 클까, 상관계수가 있을까는 의문부호를 달아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이슈는 미국 자체의 기술주에 해당되는 이슈고 이걸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하락 출발한 이후에 그래도 반발 매수세는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정말 중요한 일정 가운데 하나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지나서 내일 새벽 5시 발표 예정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쉬고 돌아온 우리 시장의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반응이 엇갈릴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연휴 기간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가 될 겁니다. 토요일까지 협상을 끝내야 이 11월 1일 이전에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통과가 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폐쇄된 셧다운 들어가고 그게 오래되면 GDP 추정치가 하락되고 국가 신용등급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에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했을 때 그때를 좀 떠올려 볼까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뚜렷하게 나오면서 주가 그때 급락했었고 엔화 강세, 미국 국채금리는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건 동전의 양면인데 이 내용 들 들여다보시면 그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 빌미가 있었지만 정치권 리스크에 대한 우려 포인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가 이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협상을 시도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발 좀 물러서서 정책 강도를 좀 낮춰서 우리가 살림살이 어려우니 조금 더 아끼면서 쓸게라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그 국채 발행 덜 해도 되죠. 그래서 시중금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사실 이제 내년 대선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얘기했었던 공약을 아예 폐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그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는 보셔야 될 텐데 어쨌든 정치권 이슈이기 때문에 한 발씩 물러서면서 양보하면서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중론이고요. 그렇게 나온다면 금리 지금 치솟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셧다운이 됐을 때, 합의가 됐을 때 같이 좀 챙겨보셔야겠고요. 자, 어제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약했는가를 생각했을 때 보면 또 다른 이유가 배당락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배당락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분기 배당락 1이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당분만큼 보통은 주가가 빠지고 6월 사례를 봤을 때 금융주는 이 안에서 그 배당 받는 만큼보다 더 빠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기준일 때 이미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금융주하고 기아 등의 자동차주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이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빠진 이유가 배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배당락을 이긴 종목들 이제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어쩌면 우리에게 던지는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어제 지수가 무너지고 대부분의 종목들을 다 빠졌지만 통신과 음식료는 살아났습니다. 버텨줬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은 무려 배당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가가 올랐고요.
배당을 받은 것만큼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랐고요. 그러니까 배당 플러스 하면 훨씬 더 크게 오른 거죠.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수출 데이터가 좋은 라면 쪽에서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이 눈에 띄었고요. 이런 힌트를 봤을 때 좀 두 가지가 압축이 되는데 한 가지는 둘 다 방어주. 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음식료, 특히 라면 쪽은 수출주이기도 합니다. 원화 약세의 수혜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가 될 수 있겠고 해외 건설, 건설기계, 원전, 방산, 엔터 등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건설은 국내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수출 데이터가 곧 이제 발표가 되고 10월 중에 또 삼성전자 바로 잠정 실적 발표가 되기 때문에 가늠자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대비했을 때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 HBM 신규 납품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형주는 의외로 첨단보다 레거시 쪽이 조금 더 강하고 전공정 관련 기업들 어제 좀 상승세를 시현했다는 점 눈에 띕니다. 9월 수출 계절성이 반복될지가 관전 포인트인데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반도체는 9월이 가장 좋고 10월 그다음 좋습니다. 이 9월 수치는 10월 초에 공개가 됩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당잠사였습니다.